전에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유명 놀이동산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 여름 대비 물총 놀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먼저 관람객들이 30분 동안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광장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10분 동안 서로 물총 싸움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행사에 수백 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게다가 1회 하루 이틀 2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딱 보시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힘들고 이게 물이 묻으면 마스크의 효능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일단 저 상태에서 지금 비옷 입고 마스크도 쓰고 한다고요? 저 행사를요? 근데 아니 지금 거리두기는 거의 실종 단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놀이공원 측은 행사 전후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당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 행사의 성격상 제대로 지켜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놀이공원 측이 1m 간격으로 노란 박스선을 그려서 거리두기를 유도하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일부 관람객들 활동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했던지 턱 아래로 내리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솔직히요. 지금 저 장소에 만약에 있다면요. 김유진 아나운서 물이 튀는지 침이 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마스크 필터가 물에 젖고 나면 비말 차단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역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마스크 필터가 젖으면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 말을 할 때 비말이 나가면 이게 차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경기도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필터가 젖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뉴스파이가 누차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는 국민 상식이 됐는데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저 상황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방역당국은 당연히 저러면 안 된다는 거고 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고 네. 해당 공원 측에서도 이러한 방역당국의 계도에 따라서 네. 물총놀이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라고 했고 점점 중단요? 잠정 중단이라고 했고 잠정 중단. 네. 잠정 중단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앞으로도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네. 또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 물총 축제가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 놀이공 큰 놀이공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데인데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은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7월 달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제 야외에서 노마스크 가능하지만요. 그런 게 실제로 활성화하려면요. 스스로 방역 수칙 이게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수도권 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또 적발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인데요. 현재 수도권은 방역 2단계예요. 거리두기 2단계거든요. 2단계라고 얘기하면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경우에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입니다. 아하. 그렇게 통제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지난 26일 날 저녁 한 8시경에 서울 강남구 한강에 띄워져 있는 그 선상 카페예요. 아하. 거기에 아마 그 선상 카페를 이 회원들이 통으로 빌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주류 음식을 섭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방역 위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 있게 보고 뭐 고발 조치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취하려고 한답니다. 네. 현장 단속에 나서니 기습적으로 단속에 나서니까요. 그때 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막 혼비백산에 도주했고요. 직원, 손님 등 남아있 300명 중에 한 200명만 도망가고 100명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 현장에서 단속하게 됐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어떻게 알고 현장을 급습 단속했을까요? 누군가 당일 행사하고 관련돼서 관할 파출소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파출소로 신고가 되니까 파출소에서 이제 당연히 주무부서인 구청으로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현장 단속을 나섰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저히 구청에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했던 건데 네. 그래도 200명은 현지에서 이제 도주를 한 건데 네. 아마 다 적발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지자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파출소로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저희 구청에 당직실로 이제 신고가 온 거죠. 현장에 당직하시는 분들 일부가 갔더니 이제 이거는 저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죠. 경찰서에. 어떤 행사를 어떤 모임으로 주최를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해당 업주가 이제 비협조적이어가지고 당시에도 나라서서 확인서 작성 같은 것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아직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될 거고요. 이제 업주측이 별도로 이제 방역수칙 위반한 거에 대해서 업주측이 별도로 그것도 과태료가 나갈 거고요.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실행에 옮기는 자체, 그 사고방식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순간, 이런 시기에 그 선상 카페라 해봤자 얼마나 거기가 되겠어요? 거기에 300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들고 음식 먹고, 음식을 마스크 쓴 채로 먹겠습니까? 다 내리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침 튀기고 다 거리두기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단속 나가니까 혼비백산 도망쳐요? 잘못한 것을 알기나 아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이곳에도 사람이 몰렸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수능 모의고사 온라인 접수 얘기입니다. 이제 앞서서 교육부는 수능 모의고사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기회를 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 학원의 온라인 접수는 1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허. 보통 재수생을 포함한 졸업생 응시자들은 학원 시험장을 통해서 모의고사 원서를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시자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을 수는 있어요. 일반 현역 학생들보다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시자 연령 분포를 한번 보니까 이번엔 네. 좀 달랐습니다. 한 학원의 응시자 연령 분포를 보니까 기존에는 20% 정도를 차지했던 25세 이상이 이번에는 49.7%. 그러니까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험생 대상 백신 접종을 노리고 허위로 모의평가에 응시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공교롭게도 하재근 평론가님, 교육부의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고3뿐 아니라 졸업생 응시자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기를 주겠습니다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네. 25세 이상이 50%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되는 것이고 네. 혹시 또 예방주사 때문에 허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도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우선 접종은 방역당국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진행하는 거니까 원활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실제 수험생만 지원해달라고 재삼 당부를 했거든요. 네. 이게 수험생들한테 자칫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허위 신청 같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학원 관계자도 좀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접수만 하더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실제 시험 수험생이 아니면서 원서 접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뭐 그렇다 하지만 실제 채점 결과는 응시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채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실제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 양심을 믿고 하는 거지만 사실 좀 뒤집어 보면 방역 당국 또 이 해당 부처도요. 이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접수만 해도 백신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글쎄요. 관계 당국이면 이런 거 가능성까지 플랜 A, 플랜 B는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백신 접종 현황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순간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9.8%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 3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이 되는데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전체 국민의 9.3%로 나타났습니다. 네.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 접종 대상자로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83%, 화이자는 86.8%, 얀센은 96.4%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알기로는 저 아스트라제네카 뭐 줄여서 아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제, 화이자, 얀센 중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다면서요. 이 얀센 백신이 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는다면 얀센을 맞으면 좋겠다고. 물론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는 속으로 없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작은 그렇죠. 바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네. 한 번만 맞는 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이클 린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얀센 백신 접종자의 예방 효과가 2번을 맞은 다른 백신 접종자들보다 낮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안지준 기자님 이게 무슨 뒤통수 치는 소리입니까? 네, 이렇게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경고대로 얀센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이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인피니티 출신 김성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 사례 나왔다고 국내에서요? 네, 맞습니다. 김성규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25일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26일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을 하고 지금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스태프들도 결과는 별도로 자가격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얀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대한민국 군대 다녀오신 남성 여성 이 예비역들한테 얀센 막 놔줘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불안감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스터샷은 백신 접종의 효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접종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한마디로 한 번 더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델타 변이가 미국을 빠르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1회만 한다?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 얀센 백신을 맞은 뒤에 파더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요. 이 상황을 보면 뭐든지 100%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백신을 접종하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요.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개인 방역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제일 안전한 믿을 만한 방역 수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돈다발이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허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네. 적발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의 집을 급습한 모습인데요. 지금 여행용 가방 안을 가득 채운 검정 비닐봉지 저 하나를 돈이다. 열어보니까 5만 원권 현금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비닐봉지에도 이렇게 5만 원권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압수한 현금들을 모두 모아 놓으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셀 수는 없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건 한눈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다 얼마고 이거? 이거 한 뭉치 얼마죠 지금? 이게 한 묶음 5만 원짜리 한 묶음. 80, 10억 되겠는데. 1억, 한 뭉치에 1억. 2억, 3, 4, 5, 6억, 밑에 8, 9, 10억 한, 저 되겠다. 밑에 또 있잖아. 다음 칸마다 다 있네. 야, 5만 원권 다발 압수한 요 정도 되는 두께. 요게 5만 원 뭉치 묶음인데 2, 4, 6, 80. 아까 경찰이 셌죠. 요 정도가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트렁크 안에는 그럼 한 10억 넘게 줄 잡아 있는 거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근데 다 지금 검은색 비닐에 쌓여 있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게 이 5만 원권치 저거를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에 뒀어요? 아까 보니까 캐리어라고 그러죠. 네네네. 여행용 가방. 네. 거기에 둔 이유는 뭘까요? 언제든지 이동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금고 같은 데 이렇게 보관을 한 건데 네. 요거는 언제든지 내가 이 돈 가지고 바로바로 이동해서 어딘가에 뭐 투자하거나 또 다른 곳에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네. 예. 돈다발이요. 저기를 급습해 봤더니 안진용 기자님 보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체 저기서 이 압수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요? 이 도박 사이트의 사무실 그리고 총책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은요. 현금은 19억 5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들은 3천만 원 상당이고요. 고급 차량이 10대인데 이 역시 1억 4천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불법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는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을 해왔는데 S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천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8천억 원대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V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C씨 같은 경우는 1,800명의 회원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야, 불법 스포츠 도박의 지금 현주소를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는 건데 저렇게 엄청난 부당이득 대체 저 사람들 저걸 어디에 썼을까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일단 아파트가 세 채인데 서울 광진구에 12억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시세가 22억 원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에 20억 원의 아파트 산 거는 지금 또 28억 됐고 그리고 이 경기 남양주에 4억 2천만 원에 산 거는 지금 또 7억 2천만 원이 돼서 네. 2년 사이에 아파트 세 채 시세차익이 21억 원에 달하고 네. 그다음에 단독 주택이 두 채가 더 있고 매입을 앞둔 부동산 계약건까지 추가로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부동산을 투자한 것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린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범행 수익금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압수되는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장소로 지금 활용하는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부동산 구입 대금의 출처를 따져요. 아하. 그래서 부동산은 압류하기가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확보하는 거.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쪽에 어떤 숨기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 투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전에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 네. 땅에 파묻은 거 그렇죠. 나왔잖아요.
원래 저 사람들이 이 돈을 몰래 감추려고 한다면 현금으로 감추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건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다니까 네. 경찰에서 이제 환수하거나 압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다. 그건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은 박성배 변호사님 다 회수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는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등 17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S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취해둔 상황입니다. 네.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은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사건이고 제대로 수사만 진행하면 일망타진을 하게 됩니다. 일망타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죠. 이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도박 사이트 사무실과 총책 등의 주거지에서 현금, 명품, 차량 등을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자금원 그리고 범죄 수익과 연관성에 대해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둔 상황인데 네. 세무조사 결과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법원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경찰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취해둔 상황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도 잡았지만 잡고 봤더니 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도 이번에 입건됐는데 17명 중에 대부분이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돈이 세상에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걸고 도박한답니다. 한탕주의가 너무 만연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에도 다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4월 초에는 또 다른 여직원인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을 했고요. 해당 여직원은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 여직원이 입은 정신적 상해를 상해로 보고 오 전 시장의 기소 내용에 강제추행 치상죄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인정될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 오 전 시장,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지난 2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그 결심 공판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침해를 주장했잖아요. 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오 시장이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는 짧은 순간에 이제 급습해서 뭐 입맞춤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거를 말하는 건데 기습추행을 한 것이다. 즉 말하면 우발적이다. 죄질이 좀 낮게 좀 봐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참 서글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호인이 오 전 시장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 저지르고 난 다음에요. 아,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장애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뒷부분이 서글픕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고 병든 노인네인데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오 시장 이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심신미약 뭔가 그런 걸 지금 주장하고 그런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주장하는 형량을 낮출 요량인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 피해자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결심 공판 이후에 입장문을 내게 됐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은요.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굳이 피해자를 특정해 부르고도 기습추행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또 사건 직전까지는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사건 후에는 치매에 걸렸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350만 부산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치매 노인을 공천했다는 의미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볼 때요. 이 강제추행 혐의 2건, 강제추행치상 1건, 강제추행 미수 1건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악스럽고 정말 오싹합니다. 사건 직전까지도 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팔굽혀펴기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했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게 불거지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치매를 주장해요. 자, 오늘 그래서 법원에 선고가 있었는데 그 선고 전에 법정에 들어가는 오거돈 전 시장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과 그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강제추행 치상 혐의 여전히 좀 부인하신다는데 그러신가요?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강제추행 치상이 미리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으신 것처럼 거듭 사과드립니다라는 말만 법정에 들어설 때나 1심 선고 후에도 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저 말 외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오전 시장의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뿐만 아니라 무고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 무고 혐의는 오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는데 이어서 재판부는 오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전 시장 측이 주장한 치매 증상과 관련해서는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 능력 장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아마 법정에는 이 사전에 이 허가를 받은 취재진도 들어가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거돈 전 시장의 선고 당시에 표정을 봤을 거란 말이 어땠을까요? 네, 일단 1심 선고 직전에 오전 시장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깊은 상념에 빠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선고 내용이 밝혀지면서 재판부가 권력형 성범죄다 이런 판단을 내리니까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오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잖아요. 이때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오전 시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네, 법정 구속되는 모습도 저희가 지금 잠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선고에 대해서 징역 3년이 나왔고요. 오전 시장 내에서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법정 구속이 됐고 이번 선고에 대해서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번 선고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 측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추행치상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공소사실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감형과 이제 가중처벌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좀 가중처벌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검사님과 의논해서 항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법정에 오시려고 하셨는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저히 못 오시겠다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다리는 힘들으셔가지고 약 드시고 주무시고 깨어나시면 다 끝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전달하려는 마음이 살짝 무겁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분은 오늘 선고가 있는 법정에 오려고 하다가 도저히 많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세상에. 그리고 댁에서 약을 드시고 좀 잠을 청하시기를 권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부산 성폭력 3당소 측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피해자는 이 선고에 대해서 글쎄요 더 울분을 쌓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 한때는 뭐 3전 4기다 이런 말 들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5분 만에 모든 인생이 끝났어요. 본인이 일구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성범죄라는 건데요.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급이죠. 이런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일반인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실망감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지적도 했고요. 저는 이제 3년 징역이 되고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 네. 뭐 저만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이게 또 혹시 그 피해자하고 합의 등의 어떤 그 참작 사유가 없는 가운데 네. 항소심에서 또 적용될까봐 네.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피해자 측은 이 형량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또 이 부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에게 감독관이 연락했다. 안진용 기자님 뭐 점수 몇 점 나왔어? 라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네, 수능생이 감독관에게 연락을 했다. 이거 수능생의 어떤 부정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그 반대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고사장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시험 감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당 교사는 이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던 30대 수험생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수능 때 감독관을 했었다. 마음에 들어서 상황이 그렇기는 한데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다. 나는 순박한 사람이다.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떠냐라고선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3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수험생 김유진 아나운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개인정보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수험생은 해당 교사를 고소하게 이르는데요. 검찰은 해당 교사가 수능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성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건 이 교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해당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감독관이면 선생님이잖아요. 교육자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육자잖아요. 이게 될 법한 행동입니까 이게 김복준 의원님? 일반인 입장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그 여고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해도 사람들이 경악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교사는 스승이에요. 사표잖아요. 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전화질을 이런 거 전화질이라고 그래요, 진짜. 아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 30대 여성은 얼마나 소름이 온몸에 끼쳤을까요? 자, 이 사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감독관, 교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를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과 단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법이 뭐 이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문자를 받은 그 30대 여성이 혹시 죄송한데 개인정보 취급자세요? 개인정보 처리자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그래서 2심 갔잖아요. 2심에서는 그 판단이 달랐어요.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 해당 이 교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교육부 쪽일 거예요. 네.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죠. 아하. 그 제공받은 그 개인정보를 본래의 용도 이외에 과잉 사용하거나 남용해버리면 그거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완전 뒤집혔네요. 완전히 바뀐 거죠. 아하. 부정 이용 내지는 무단 유출한 거. 네. 이건 남용으로 본 겁니다. 아하.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그 감독관, 이 교사라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지금 상고를 했어요.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상고 중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2심 판결에서는 지금 당시에 그 감독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2심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이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뭔가 학교 측에서 또는 교육부 측에서 뭔가 이 행동이 제재가 들어가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심 판결 이후에 2019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작년 3월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해당 교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 해당 감독관, 해당 교사는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직 3개월도 그래 감사드려요. 감지덕지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정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의 핵심은요.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사용했냐 여부인데 수능 감독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교사의 주장은요. 카페에서 우연히 이 여성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네,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이 감독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다 이럴 줄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재판부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카페에서 우연히 한 번 듣게 된 낯선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 이례적이다. 그리고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에 전화번호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전화번호 끝자리 4개 정도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 주장처럼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바로 연락을 했었어야 할 텐데 3개월이 지나고 공교롭게도 수능이 끝난 후에 연락을 했다. 결국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 사항으로 연락을 한 것이 맞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참 그나마 재판부가요 과학적 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끝자리를 이 포인트 입력할 때 다 적는 게 아니고 다 이런 거 일일이 다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긴 했지만 뭔가 지금 씁쓸하고 뒷맛이 개운치 않아. 근데 이 판단에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당시의 감독관의 직업, 이 교사라는 직업도 좀 가만히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교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조금 윤리성 내지는 좀 높은 그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지 그러겠죠.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이 후세들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참작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위임받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부정 이용했거나
다 유출한 거거든요. 무단 유출 이 사람은.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하지요. 네. 거기에다가 상당히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징계 그 양형 규정에도 파면 내지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직 줬다면 더 낮게 준 거예요. 아하. 오히려.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단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재판장님의 말씀 중에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거에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이 사람의 행동은요. 지금도 전국에서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 땅의 선생님들 다 욕보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